자, 계약의 해지해제는 이제 우리 계약법 마지막입니다. 자, 계약이란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성립되는 게 계약이죠. 그래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됐습니다. 합치돼서 이렇게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의사가 합치돼서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이미 성립된 이 계약을 처음부터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해제라고 합니다. 해제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왜냐? 이미 성립된 계약을 상대방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처음부터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버린 걸 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제는 근본적으로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으니까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권리가 변동되니까 형성권에 속합니다. 여러분 권리를 분류할 때 여러 가지 지배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형성권이라는 건 뭐냐면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시키는 그런 권리를 한꺼번에 묶어서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성립했어요. 그런데 갑이 나중에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기로 인한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그럼 취소는 의사표시가 하나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까? 갑 일방적 의사표시죠. 취소한다라고 하면 이 성립된 매매가 처음부터 뭐로 바뀐다? 무효로 바뀝니다. 그럼 이게 취소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권리를 변동시키죠. 취득, 변경, 소멸시키는 권리 아닙니까? 그럼 이 취소가 무슨 건이라고? 형성권이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해제도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권리를 변동시키니까 뭐가고? 형성권이죠.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시키는 그런 권리를 다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걸 볼 것 같으면 갑이 을에게 치상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치상권 설정했는데 드디어 기간이 만료됐다. 그런데 아직 건물이 현존합니다. 그럴 때 을은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갱신 청구에 불응하면 을은 이 건물을 매수해달라 치상물 매수 청구합니다. 이 청구권은 뒤에 분명히 청구권이라 붙어있죠. 그러나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입니다. 왜냐? 이 을이 갑에게 이 건물을 매수해달라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두 사람 사이에는 바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누구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는다? 갑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청구권이라 되어 있지만 뭐라고? 형성권입니다. 이런 권리를 다 합해서 뭐라 그런다? 형성권 그럽니다. 그래서 취소, 해제, 추임 이런 것들이 다 형성권에 속합니다. 형성권. 상계 이런 것들 다 형성권입니다. 자, 그리고 소급해서 소멸하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제는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해제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 해제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불리하죠. 두 사람 의사가 합치돼서 계약이 성립했는데 매매로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니까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제권이 발생하느냐? 그 해제권 발생 원인에 따라 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계약할 때 우리 앞으로 이런 사유가 있으면 해제하자고 해제할 사유를 미리 약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 약정된 사유에 따라 해제하는 게 약정해제고 이때 할 수 있는 권리가 약정해제권입니다.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이 을이 지금 토지를 매수한 이유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를 몇수를 매수하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토지 매매 계약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만일 구청에서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면 매수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특약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근데 진짜 허가가 안 났어요. 그럴 때 을이 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무슨 해제다? 약정해제입니다. 해제할 사유를 미리 뭐했다? 약정했다는 겁니까? 그럼 이것은 상대방에게 불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사유를 미리 알았으니까 불이익 타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하기 싫으면 약정을 안 하면 되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약 자유 원칙상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약정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함부로 해지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오로지 법에 규정된 사유로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법에 규정된 사유로 해지하는 게 법정해제권. 이때 발생되는 해제권이 법정해제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민법에 계약이 몇 가지가 있다 했죠? 14가지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에 보면 다 개별적으로 요때는 요런 사유가 있으면 이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요때는 요런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개별적으로 해지할 사유가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규정된 거 외에 우리 계약법 총론은 모든 계약에 공통된 해제 사유를 계약법 총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개별적이 아니고 뭐라고? 어떤 계약이든 모든 계약에 공통된 해제 사유를 계약법 총론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뭐냐?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 채무는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계약에 공통된 해제 사유가 뭐라고? 채무불이행입니다. 되겠습니까? 채무불이행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약정해제는 사실상 볼 필요가 없죠. 당사자끼리 무슨 약정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단순히 나중에 법정해제와의 효과 차이만 보면 되는 거고 문제없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다 99.99% 뭐 나온다? 그 법정해제는 지금부터 법률에 규정된 해제 사유를 보는데 방금 말할 때 채무불이행이라 했죠. 채무불이행이라는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된다?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돼. 채무가 불이행돼야 되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채무불이행 그러는데 실제로 요 학자들은 채무불이행은 네 가지로 보면 238페이지 법정해제 보면 1, 2, 3, 4 돼 있죠. 요 네 가지를 흔히 말할 때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뭐냐면 채무불이행도 한 종류가 아니고 불이행하는 유형에 따라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이행지체입니다. 두 번째가 이행불능이에요. 세 번째가 불완전이행입니다. 불완전이행이고 네 번째가 여기는 이행지체인데 요거는 수령지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물론 요 5가지 여러분 6번에 보면 부수적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채무불이행을 맞는데 계약 해제되라는 채무불이행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요 네 가지가 채무불이행인데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민법에는 요게 544조에 규정되어 있고 요게 546조에 규정, 여러분 조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요렇게 규정되어 있고 요거는 학자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다?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98%는 요 두 개에서 나옵니다. 나머지는 내용만 알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가 지금 방금 말했죠? 그럼 이행불이행일 때도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채무불이행 안에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가 있다고. 채무불이행 안에 그런 네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행불능도 어디에 속한다? 채무불이행. 이행지체도 그렇죠. 그렇게 속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공동소유 안에 공유, 합유, 총유가 있듯이 채무불이행도 나눠보면 이 네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행불능도 어디에 속한다? 채무불이행입니다. 기책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기책사유.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해제가 뭔지 의의에 가는 것이고 해제권은 흔히 어떻게 하면 해제하냐? 해제권 발생 원인, 두 번째 해제권 행사, 세 번째 해제 효과
이렇게 나옵니다. 요건, 행사, 효과.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제할 수 있냐? 해제권 발생 요건 내지 원인을 보는 겁니다. 이행지체는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계약은 항상 무슨 문제를 남긴다? 이행. 그러면 을은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행하게 되느냐? 20일 날 중도금 주고 30일 날 잔금 주는 것으로 자기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했고, 갑은 등기서류 소유권 이전해줘야 되는데 언제? 잔금 받을 때 등기서류 이전하기로, 앞으로 이렇게 이행하기로 오늘 뭐 했다? 약속했다. 약속만 하면 성립되는 계약이 낙성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성립했고 이제 무슨 문제를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20일 날 되면 분명히 을은 중도금을 지급하는 게 채무자, 즉 매수인의 뭐라고? 채무 아닙니까? 그 채무는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중도금을 안 주는 겁니다. 중도금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지금 뭐하고 있다? 이게 대표적인 채무 불이행 아닙니까? 자기 채무는 이행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한다니까. 늦게 하는 거죠. 이게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래서 이행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행기에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뭐하고 있다? 지체하고 있다.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기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불이행이 자기 탓이 아니면 불이행이 책임질 일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기에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를 한 겁니다. 만일 을이 심한 감기가 걸려서 중도금 지급 못했다. 기책 사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이런 개인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몸이 아팠다 그러고 찌부둥했다 그러겠죠. 그런 거 안 돼요. 전쟁이 나면 이행 지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총알이 쏟아지는데 변자로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이행을 지책 사유가 없는 겁니다. 주관적인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긴급 조치가 일어나서 오늘 하루 동안 모든 은행 전부가 정지된다. 그럴 때는 내 오늘 갚지 않더라도 지연이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사유가 없으면 기책 사유가 있고 이행을 뭐하고 있다? 지체하는 거죠. 그러면 이 10일 날 중도만 주면 바로 계약을 해제하느냐? 아닙니다. 법조문에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체과하되어 있어요. 결국 상당 기간을 정해서 다시 한번 이행할 것을 만다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해제하는 것이지 바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뭘 해야 된다고? 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건에서 행사 요건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최고 위주로 나옵니다. 최고 위주로 나오지 다른 건 나오지 않아요. 상당 기간을 정하여 체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왜 중도금을 주지 않습니까? 중도금을 주지 않으므로 나는 계약을 해제할 겁니다. 빨리 중도금 주세요. 방금 촉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데 기간은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해제할 것이라고 최고 기간을 안 정했죠? 행사 기간을 안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고로서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예? 없어요. 있습니다. 기간을 정할 때 아저씨 왜 중도금 주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18초 내 중도만 주면 계약을 해지할 겁니다. 전화 확 끊었어요. 최고했게 안 했게? 했잖아. 다음에 아예 18초가 없고 왜 중도만 주십니까? 중도금 주지 않으면 저는 계약을 해지할 겁니다. 확 끊었어요. 촉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촉구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최고했습니다. 다만 17초 뒤에 해제는 못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야만 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당 기간이 지나면 바로 해제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촉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뭐는 했다고? 최고는 한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간이 상당하지 않더라도 최고로서는 효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방금 분명히 최고하라 그러는데 최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책에 보면 미연, 정기행위 545조가 있습니다. 예컨대 30일 날 결혼식인데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30일 날 아침에 양복점에서 와서 아무래도 내일 돼야 완성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뭐라고? 내일까지 이행을 지찬다. 그럼 내일 양복 가져오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당사자 의사표시나 아니면 계약의 성질에 의해서 일정 시일이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그걸 정기행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결혼식에 입을 예복이라든지 파티에 쓸 음식이라든지 초대장 주문 이런 거는 그 기간 지난 후에 이행하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걸 정기행위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뭐 할 필요 없다는 겁니까? 체고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이후에 이행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기행위인 경우는 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정기행위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미리 불이행 의사를 표시했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미리 불이행 의사를 표시했다. 이걸 유식하게 말하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했다 그러는데 예컨대 이 말입니다. 중도금 줬습니다. 중도금 주고 이제는 잔금 줄 날짜가 되는데 이 매수인을이 25일 날 갑을 찾아가서 아저씨, 저희 큰아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잔금을 줄 수 없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장차 자기가 이행할 잔금 취급 채무를 25일 날 미리 뭐 한다고? 이행 안 하겠다는 의사를 뭐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럼 채고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의사를 표시했는데 채고하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럴 때는 뭐 할 필요 없이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미리 불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이행 의사를 언제 표시했다고? 25일 날. 근데 잔금 취급기일은 언제라고? 그럼 장래 잔금 취급기일 날 잔금 안 지급하겠다고 지금 미리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25일 날 즉시 해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30일 돼야만이 해지할 수 있을까요? 예? 30일 기다리면 뭐하네? 안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미리 이야기했다니까. 따라서 이행기 도래할 필요 없이 즉시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미리 불이행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채고할 필요도 없고 이행기 도래할 필요도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쌍무계약의 경우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뭐 불이행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 바로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두 가지 경우에는 채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채고를 요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하나 정도는 쓸 수가 있겠죠. 특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계약법은 항상 특약이 우선입니다. 우리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하면 그 특약대로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한 요 두 가지 경우는 채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행지체일 때 해지하는 것. 다음에 이행불능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가 있어야 된다? 채무자의 무슨 사유? 기책사유로. 다음에 이행이 어떻게 된다? 불능. 무슨 불능이냐? 호발적 불능입니다. 원시적 불능이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갑과 을 사이에 여러분 농가 매매 이야기 체결됐어요. 매매 이야기 체결되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해 줄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도금까지 다 지급됐어요. 매매 대금이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LCG 단지가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조문이 돋고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합니다. 상승할까요? 안 할까요? 예? 상승하겠죠? 아무도 사러 오지 않더라도 가격은 상승하게 안 하게 합니다. 왜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가격이 뭔가 뭐라고? 부품 기대에 가서 뭐라고? 가격을 올린다고.
근데 무슨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뭐, 제주도처럼 공항이 들어선다든지 이러면 가격이 상승하게 안 하게. 그걸 가격이 상승하는 걸 걱정하면 안 돼요. 안 올라가는 게 뭐라고? 이상이 있는 거지. 응? 여러분이 공항 근처에 땅이 있으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자본주의에서 당연히 보겠죠. 도로도 따뜻할 것이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공항을 왔다 갔다 해보면, 제주도 공항이 내려서 내가 가는 길에 밥 먹을 때 언제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 공항이 내려서 내 숙소까지 가면서, 야, 배고픈데 밥이라도 먹고 가자.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그 공항 안에 있는 것은 별로 뭐라고? 그 근처는 가만히 경험상 해보니까, 아, 김포공항이라 했는데 봤을 때, 공항 바로 근처는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뭐라고? 사람들이 바로 내려서는 안 그러니까, 그 근처보다는 오히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이 훨씬 좋다는 걸 경험상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경험이 뭐라고? 우리가 정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어디에 상승한다고? 그 길을 따라 상승하기 마련이에요, 그게. 그걸 걱정한다든지 투기라고 하면 안 돼. 당연한 이야기라고. 그리고 그렇게 땅값 오르면 땅 가진 제주 사람은 유리하겠죠? 그럼 제주도 땅값도 좀 올라야지. 꼭 서울 땅값만 올라야 됩니까? 여러분, 지방의 땅값 오르면 막 죽일라 그럽더라, 서울 사람들은. 왜 서울은 평당 3천만 원인데 지하방은 자꾸 1,000만 원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그러냐고. 그냥 3천만 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꼭 자기들은 괜찮다 그러고 뭔가. 밑에라면 뭐 투기를 한다는 어쩌는 동. 놔두라고 좀 올라가게. 그런 사람. 돈 좀 벌게. 그러니까. 그래서 가난하게 뭐라고 정사만 짓던 사람이 갑자기 한 30억 부자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다 벌면 안 되겠죠? 보롤라 할 때는 우리 세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우리 세금이 들어갔잖아. 그걸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챙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이익을 뭐라고? 환수하는 거죠. 그거는 정당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이익을 챙겨서는 안 돼. 시골에 도로를 닦더라도 내 세금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세금으로 공제해서 모든 국민에게 뭐라고? 나눠줘야 되죠. 그거는 가능해요. 그냥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기는 거는 상승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공간을 못 신축 못 한다든지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LCD 단지를 못 만드는지 그런 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또도 맞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내 땅이 거기 없어서 섭섭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LCD 단지 들어선다. 가격 상승한다 안 한다? 벌써 일주일 지났는데 3억을 호가합니다. 갑이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그래서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건물이 헐랑불탔다고. 그러면 이 지금 갑의 채무가 무슨 채무입니까? 소유권 예전에 채무인데 이행이 가능해 불가능해? 채무 이행이 불가능이 됐다니까. 이게 줄여서 뭐라고? 불능합니까? 이거는 이행 지체보다 더한 채무 불능이라니까. 아예 이거는 이행을 조금 지체하고 있지만 이건 아예 고의로 뭐라고 계약 이행을 안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채무 불이행이라고. 이행 불능도 그래서 어디에 속한다? 채무 불이행에 속한다고. 채무 불이행입니다. 자, 그래서 기책 사유로 후발적 불이행이 됐다. 그럼 어른 계약을 해지하는데 최고해야 됩니까? 최고할 필요 없습니까? 불났는데 최고하면 안 해. 3일 내 건물을 주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일 날 잔금 주고 등기세를 주기로 했는데 화저로 소실한 것은 20일입니다. 그럼 어른 20일 날 바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30일 기다려야 될까요? 예? 기다리면 집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뭐라고? 적시입니다. 이행 불능과 동시에 적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쌍무계약도 자기 채무 이행 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요게 두 개,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입니다. 불완전 이행은 이행하긴 했는데 완전 이행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동 판매기, 자판기 설치하는 것도 청약이라 해야 됐죠. 그러면 자판기가 불이 켜져 있을 때는 청약이고 내가 오케이 한과 동시에 돈을 집어넣으면 성납과 동시에 이행한 겁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나는 이행했죠? 그러면 자판기는 나에게 뭘 줘야 된다? 커피를 제공해야 돼요. 근데 컵은 빠지는데 커피가 안 나오네.
이게 불완전 이행이에요. 이행하긴 했는데 완전 이행이 아닌 것을 불완전 이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추후라도 완전 이행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후에라도 완전 이행이 가능하면 이걸 줄여서 추한 가능이라고 그래요. 유식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추후라도 나중에라도 이 말입니다. 완전 이행이 가능할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추한이 불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추한이 가능하면 먼저 뭘 해보고 완전 이행을 하라고 최고한 다음에 해제할 수 있고, 이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니까 뭐 할 필요 없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커피가 딱 했는데 자판기가 컵만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럴 때는 불완전 이행이죠. 그럼 자판기를 들고 차가지고 하면 그거는 자력구제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고장시 연락을 주세요 되어 있죠. 그 연락 줘서 추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 그럼 전화해서 뭐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리지 않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성결이 납니까 안 납니까?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뒤에 효과가 손해배상이 납니다. 따라서 완전 이행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불완전 이행할 때 채무 불이행이죠. 그 다음에 발생됐던 뭘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저씨 어쩌고 저쩌고 그럼 뭐라고? 돈 200원 주면서 커피 한 잔 공짜로 빼주잖아? 그런 경험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죠. 커피 잘 나오는데도 뭐라고? 커피 안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공짜로 한 잔 먹고 간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커피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응? 제일 나쁜 거는 뭐랍니까? 커피를 딱 집어넣고 넣는데 컵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커피는 안 나오고 크림만 나올 때입니다. 그럼 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컵 나오고 물만 나오면 물이라도 한 잔 마시는데 아주 안 좋은 게 뭐라고? 프리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컵만 빠져도 컵 가져가면 되겠죠? 수학인데 프리만 나올 때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릅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니까 여러분 역시 자판기 커피를 안 즐기는구나. 자, 이게 추한 가능입니다. 아주 자판기만 보면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추한이 가능하냐? 수령 지체는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할 때 이거는 누구 지체다? 채권자 지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행 지체는 누가 지체하는 것이고 채무자, 이것은 채권자가 지체하는 것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갑과사의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매매하면 매도인은 자동차를 인도해 줄 뭐가 있다? 채무가 있고 이 매수인은 자동차를 뭐 해야 된다? 수령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 사람은 자동차 인도받을 뭐라고? 채권자예요. 왜 이 문제가 생기냐면 이 자동차 인도하기 위해서는 갑은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갑의 의사만으로는 이행이 곤란해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인도해 줘야 되는데 인도받을 사람이 필요 있다 나왔다? 돈을 갚으러 가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돈을 못 갚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30일 날 을의 주차장에서 인도하기로 했어요. 그럼 주차장에 갑이 자동차를 가지고 갔는데 을이 안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갑은 자기 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 이때는 채권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니까. 채권자가 뭘 해줘야 된다? 수령을 해줘야 되는데 채권자 수령받을 권한인 쪽에서 안 나타난 겁니다. 이게 뭐 수령을 지체하는 거죠. 이 받을 권한이 있는 쪽에서 지체하니까 무슨 지체? 채권자 지체 이렇게 말합니다. 수령 지체 내지 채권자 지체인데 통설은 요 채권자 지체도 채무불량으로 봅니다. 채권 채무란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니까 이것도 채무불량으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취급하느냐? 수령 지체나 이행 지체나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수령 지체나 이행 지체나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갑은 을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채고를 하고 그래도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을이 미리 불이행 의사를 표시했으면 뭐 할 필요도 없이 채고할 필요도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수령 지체나 이행 지체나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제가 수령 지체가 되면 누굴 말한다? 채권자 지체를 말합니다. 채권자 지체. 자, 요 네 가지입니다. 그거 외에 6번을 보면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죠.
자, 부수적 채무불이행은 예컨대 갑과 을 사이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대금이 3억입니다. 그래서 대금 3억을 지급하고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줍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금융계약서에는 실제 매매 계약 대금이 아닌 과세 표준액을 적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매수인이 실제 대금으로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과세 표준으로 적기로 약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계약을 뭐 했다? 위반한 거죠. 그러면 갑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사이 매매의 주된 목적이 갑은 대금을 받는 것이 월은 소유권 이전 받는 것이죠. 지가 원하는 대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 월은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매매의 목적은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 매매의 주된 목적 달성을 했고 요거는 거기에 따라 뭐라고?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는 부수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변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수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는 해지할 수 있게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5번 사정변경. 이거는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냥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채무불이행이란 계약 해지에서 채무불이행은 요 네 가지를 말합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 부수적 채무불이행이온 해지할 수는 없으니까 해지에 따른 채무불이행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게 해제권 발생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해제권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해제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권리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단독행위입니다. 이 해제는 함부로 했다가 안 했다 하면 여러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하고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멸시키니까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제권 첫 번째 조문이 해제에 관해서는 계약의 해제제는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성이다? 비처리성입니다. 해제하고 난 다음에 아니 해제 안 할래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아니 해지가 할 거예요. 이러면 상대방 지가 너무나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해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없다? 처리하지 못한다는 비처리성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계약의 청약은 얘를 처리하지 못한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해제제는 이를 뭘 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갑을병 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를 A에게 매매합니다. 그럼 여기가 매도인이고 여기는 뭐라고? 매수인입니다. 이렇게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혹은 쌍방 모두가 여러 명입니다. 이렇게 여럿일 경우에는 해제 의사표시는 어떻게 되느냐? 갑 한 사람만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원이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마찬가지다. 을 쪽에 A 쪽에서 해제를 하더라도 A는 갑을병 한 사람에게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전원에게 다 해야 됩니다. 이걸 행사상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해제권의 행사의 뭐라고? 불가분성.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의 일방 또는 상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 의사표시는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전원으로부터 뭐라고? 전원에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만일 갑병의 해제권이 소멸되었습니다. 1인이 해제권이 소멸되면 다른 사람 해제권도 소멸합니다. 왜냐? 전원이 해야 되는데 한 사람 못한다는 것은 결국 못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되면 다 소멸된다. 이걸 뭐란다? 소멸의 불가분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행사상 불가분성, 소멸상 불가분성. 이렇게 말합니다.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하라. 1인이 해제권이 소멸되면 다 소멸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해제의 효과입니다. 해제가 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계약은 소급해서 어떻게 된다? 소멸됩니다. 소급해서 소멸됐으니까 예컨대 매매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했을 때는 도로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처음부터 없어졌으니까 돌려줘야 됩니다. 원상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원상이 회복하면 끝이냐? 아니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이 해제니까 당연히 뭘 해줘야 된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급해서 소멸한다.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던 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리고 이 을이 중도금 취급했는데 중도금 취급하고 동시에 을이 이걸 담보로 융자를 받아서 잔금을 준다 했기 때문에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을이 뭘 안 주느냐? 잔금을 안 줍니다. 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1월 20일 날 매매계약 체결됐는데 3월 20일 날 잔금 주려고 했는데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합니다. 왜 잔금을 주지 않습니까? 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해제는 언제 했느냐? 4월 20일 날 해제를 했어요. 그럼 이 두 사람 사이 매매가 없어지는 거죠. 두 사람 사이 매매의 효과가 소멸되는 것은 4월 20일부터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고 언제? 1월 20일.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두 사람 사이 계약을 안 한 것으로 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소급해서 뭔다? 소멸합니다.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그래서 해제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취소도 소급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취소와 해제는 근본적으로 뭘 갖고 있다? 소급표를 갖고 있습니다.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그럼 소급해서 소멸한다는 건 결국 이 을 앞으로 된 등기가 무효라는 것이죠. 그럼 을 앞으로 된 등기도 뭐라고? 무효죠. 왜냐하면 원인 없는 등기 아닙니까? 지금 등기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 매매로 되어 있는데 매매 자체가 없이 원인 없이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을은 당연히 갑은 을에게 등기를 말소하고 돌려달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된 것을 기하로 벌써 병에게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 병은 보호받냐? 은밀히만은 보호 못 받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됐으니까. 처음부터 을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 등기고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 등기를 믿었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거래 한전이 위험하니까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548조 나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제3자의 권리는 뭐 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결국 누구는 보호받는다? 제3자는 보호받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선의의 제3자란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때 제3자란 첫 번째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하고 다시 병에게 전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3자가 발생된 이후에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럼 이 병은 해제되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제되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습니다. 되겠습니까? 선악을 불문합니다. 문제는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잔금을 안 주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럼 빨리 을 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하지 않고 어영부영하다가 병에게 전매를 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 병은 해제된 뭐라고? 이후에 이해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람도 보호해줘야 되느냐? 판례는 보호해줍니다. 뭐일 경우만? 선의인 경우. 이때는 선의만 보호받습니다. 악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3자 범위를 확대 적용시켜줍니다. 해제되기 전에 이해관계 맺은 사람만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고 해제 이후라도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선의면 보호해줍니다. 되겠습니까? 선의면 보호받습니다. 이럴 때는 병은 설사 해제했다 할지라도 병은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소멸하니까 처음부터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만일 대금을 주기 전에 계약이 해제됐으면 이제는 어른 대금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매매계약 자체가 없는데 왜 이행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만일 이행했다. 그럼 뭐 해줘야 된다? 처음부터 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 원상회복에 관해서는 548조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론적으로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냥 여러분 생각했을 때는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리고 대금 3억을 지급했고, 예컨대 중도금까지 지급했다. 상가이기 때문에 을에게 인태를 위해서 목적물을 인도해 줬어요. 그럼 누가 점유하고 있다? 매수인이 점유합니다. 여기 지금 월세가 150만 원씩 나옵니다. 그럴 때 이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이 을은 점유할 권한이 없으니까 돌려줘야 되고, 갑의 입장에서도 대금 돌려줘야 됩니다. 그 돌려줄 때 3억 원금만 주면 되느냐, 아니면 그동안 이자를 줘야 되느냐, 이 을은 그냥 돌려주면 되느냐, 그동안 이 건물을 사용함에 따른 차임에 해당되는 만큼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반환해 줄 때 어느 범위 내에서 반환해 줄 거냐, 이 문제입니다. 원래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했을 때 기책 사유로 불가능하게 되면 가액 반환합니다. 그럴 때 반환 범위는 간단합니다. 계약 해조로 인한 가량 범위는 선악을 불문합니다. 선악 불문합니다. 이 을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를 않습니다. 현존 이익을 불문합니다. 그 이익이 현존했든지 안 했는지 뭐라고? 불문하고, 받은 것부 전부 반환이 원칙입니다. 이게 보통 부당이득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당이득을 배울 때 부당이득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계약 해조로 인한 원상회복은 선악을 불문합니다. 따라서 받은 것 전부 반환한다가 답입니다. 예컨대 과실을 수취했으면 과실 반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물건을 사용했으면 사용익 다 반환해야 됩니다. 선이 악이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다 반환이 됩니다. 그럼 대금, 금전의 과실은 뭡니까? 이자 아닙니까? 그럼 받은 날로부터 뭘 가산해야 된다? 이자를 가산해야 돼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게 뭐 시험에 늘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진다. 이하간 모조리 다 반환한다가 뭐라고? 답입니다. 아시겠죠? 선이 악이 이런 걸 가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현존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묻지를 않습니다. 깡그리 반환이 답입니다. 계약 해조로 인한 원상 회복은 무슨 반환이다? 깡그리. 전부 반환이 원칙입니다. 전부 다 반환해야 됩니다. 전부 다. 자, 전부 다 반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보십시오.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먼트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중도금을 주고 잔금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계약금 3천만 원을 받고 중도금 1억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매수인이 잔금을 2억 주기로 했는지 안 주는 겁니다. 계속 안 주니까 갑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지하면 원상이 회복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그럼 내가 받았던 돈은 받은 날로부터 뭘 가산해서? 이자를 가산해서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아니, 을의 기책 사유로 내가 계약을 해줬는데 내가 받았던 거 깡그리 돌려주면 나는 뭐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깡그리 돌려줘야 되느냐?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따로 뭘 청구해야 된다? 그렇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계약의 해지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 회복했다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로 뭘 해줘야 된다?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 손해배상은 당연히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입니다.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데 그냥 원칙은 무슨 배상이다?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아무 말 없이 배상 그러면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봐봐요. 갑과 을 사이에 건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어요. 매매계약 체결되고 대금을 3억 줬습니다. 그 대금 다 줬어요. 그런데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전매하기로 했는데 2천을 더 붙여서 전매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대금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등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을이 하는 건 지금 갑이 지금 채무를 뭐하고 있습니까? 불이행하고 있죠. 그럼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 불이행이니까 계약을 마음 된다? 해지하고 뭘 받는다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그것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해제밖에 생각이 안 납니까? 만일 사법고시 나오면 헤어집니다. 해제 외 가장 큰, 그러니까 이게 50점짜리 같으면 이게 25점짜리고 다시 나오는 게 하는 게 25점이 하나 더 있어요. 법률 관계는 항상 스스로 이행하잖아. 뭘 한다고? 강제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른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 뭘 제기한다?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서 갑은 어에게 등기해 주려는 이행 송호를 제기해야 된다니까. 이행을 송호해서 판결해서 성수했죠? 어른 뭘 받을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니까. 항상 여러분 안 하면 손해배상만 받지 그거 아니라니까. 법률 관계는 스스로 이행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국가가 강제해 주는 게 뭐라고? 그게 법률 관계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주면 싫으니까 그냥 난 손해배상만 해주지. 그건 지 말이라니까. 그건 자기 말이에요. 법률 관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뭐 할 수 있다고?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는 이행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행 받는다는 자기 앞으로 뭘 한다는 겁니까? 등기받아서 뭘 취득한다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경우와 강제 이행해서 하는 경우 어느 것이 이익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손해배상은 방금 무슨 배상이랬죠?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이행을 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이익이에요. 이걸 그대로 이행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을 다 줘야 된다니까. 만약 어느 한쪽이 더 많을 것 같으면 그쪽을 선택하지. 누가 이 강제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까? 만일 그대로 이행되었더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니까. 만약 이게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나는 얼마를 벌었을 것이다? 이게 전매 차익 아닙니까? 그 전매 차익이 대표적인 이행이익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그대로 이행되었더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을 그대로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니까. 왜냐? 이행을 안 해줬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행이익이에요. 그 이행됐을 때와 손해배상 했을 때 어느 게 크다 이거 아니냐. 똑같다니까. 그만큼 손해배상 해주는 게 뭐라고?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말할 때는 시가와 매매가의 차이라든지 전매 차익 이런 걸 대표적인 이행이익 배상이라고 합니다. 실익 배상은 지금 볼 필요 없고 이걸 이행이익 배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행이익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 갑과 을 사이에 만일 매수인 을이 잔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했다. 그럼 1억 3천만 원을 돌려주면 물론 그때 뭐 해줘야 된다? 지연이자 부채 되겠죠? 그럼 을은 뭐 해줘야 된다? 목적물 인도해주고 뭘 해줘야 된다?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 손해배상 안 해주면 나는 1억 3천 원 돌려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이 둘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입니다. 손해배상 안 해주는데 내가 목적물 인도해 줍니까? 안 해주지. 똑같습니다. 동시행입니다. 그런데 뭐까지 포함해서 동시행이냐? 손해배상까지 포함해서 무슨 관계다?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쌍방이 원상 회복 의무, 손해배상 의무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때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은 동시행 관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제에 가는 겁니다. 엄청량이 많죠? 그래서 해제권 발생 원인, 여기서 한 문제. 형사는 별 문제, 하나 문항 정도고, 효과에서 또 뭐라고? 엄청나게 나오는데, 효과는 거의 제3자 위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원상 회복할 때 항상 전부 반환 옆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 문제 나오고 이쪽에 한 문제 나오고 따로 나올 수도 있고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다. 한꺼번에 나오면 거의 다 사례 문제가 나온다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해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해지는 봐봐요. 갑과 을 사이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은 무슨 문제를 남긴다? 이행. 그럼 갑은 이 이행할 때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되죠. 그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는 걸 거부한다 그래요.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는 걸 뭐라고? 거부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맥주 3박스 매매 계약 했으면 매도인은 맥주 3박스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갖다 주는 거 그게 거부예요.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거 아닙니까?
화가와 그림, 초상화를 글을 주기 위해서는 화가가 초상화를 그려줄 채무가 있죠. 그 초상화를 그려주는 행위가 뭐라고? 급부예요. 그 급부가 되면 채무가 이행됐으니까 채무는 소멸하는 겁니다. 이렇게 채무 내용에 쫓아 이행을 하는 걸 급부한다 그러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너 지금 뭐하러 가니? 지금 급부하러 갑니다. 거기 지금 채무를 이행하러 갑니다. 이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른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채무를 남기는데 만약 소유권 이전했어요. 이행했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한번 이행했으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안 남긴다? 안 남기죠. 어리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자기 채무 이행했죠? 그러면 30일 날 잔금 딱 주면 끝이지 더 이상 잔금 줄 필요 있어 없어요? 이렇게 한번 이행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런 계약을 뭐라 하냐? 일시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차 기간 2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차임은 월 5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약정이 있냐? 우리 임대차를 한번 배웠는데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은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게 해줄 뭐가 있다? 채무가 있고 어른 뭘 지급할 채무가 있다? 차임 지급할 채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갑은 임대차 계약 체결 딱 될 때 사용 수익 상태로 딱 주면 그 뒤로부터는 사용 수익 상태 만들어줄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라니까. 무슨 기간 동안에?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용 수익 맞게 제공을 해줘야 돼요. 차임도 딱 첫 달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행해 줘야 됩니다.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데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 일정 기간 계속 해야만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계약. 이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냐면 계속적 계약이라고 해요. 되겠습니까?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계약. 그걸 계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계속적 계약의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매수인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차임을 지급한다는 채무를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채무 불량하니까. 그럴 때 만일 이 임대인이 채무 불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소급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이미 받았던 차임 전부 다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채무 불량이 있더라도 이미 이행한 것은 뭐라고? 유효하고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시킵니다. 이렇게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뭐라고 한다고? 해지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지와 해지의 가장 큰 차이점, 그러면 간단합니다. 해제와 해지 그러면 해제는 계속적 계약이 아니고 무슨 계약? 일시적 계약이 하는 거고 해제는 계속적 계약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가 있다? 소급해서 소멸하지만 이건 소급표가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는 겁니다. 이미 이행했던 것은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럼 여기는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 처음부터 소멸하니까. 여기는 원상회복이 없죠. 이미 이행한 것은 유효하니까. 따라서 여기는 뭐가 없다고? 원상회복이란 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연체 차임은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죠. 그때까지 남아있던 채권 채무는 채권 채무 청산할 청산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청산 의무가 남아있지 원상회복 의무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해지와 해지의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는 계약을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 그래야 되지. 해지한다 그러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그런 거 구별하게 안 하게? 안 합니다. 해지 그런 구별 못 합니다. 취소와 해지도 구별을 못 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뭐라고? 당당하게 차임을 연체했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진짜를 크게 하는 겁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팍 씌우면 됩니다. 그럼 뭔가 전문가처럼 넘게 되니까 앞에 사람 깨깨갱 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취소 그러면 그때 취소가 아니고 해지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음부터 친구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 이게 해지와 해지의 차이점입니다. 해지는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지는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모든 계약에 공통된 해지 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법 총론에 나올 리가 없으니까 강론에 개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그냥 총론에서는 해제가 나오고 해지는 구별만 하시면 됩니다. 계속적 계약에서 장렬량에서 손을 씻기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게 해제에 관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계약법 총론 마치고 이제 강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쉬었다 할까요?